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인생을 그리 길게 산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영원할 줄 알았던 친구들과 별거 아닌 일로 멀어지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쓸 일 없다고 생각한 영어를 밥 먹듯이 쓰면서 먹고 살기도 하고요. 이렇듯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렵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되더라고요. 사연 속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쩜 저렇게 판이 뒤집힐 수 있을까 싶은 일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자 하는 용기가 났어요. 저는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사랑을 정말 듬뿍 받으면서 자랐어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온기가 있는 집에서 자랐어요. 제 위로는 2살 많은 언니와 5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 언니와 오빠도 제게 콩 한 쪽도 나눠줄 줄 아는 소중한 사람들이었죠. 덕분에 저도 다른 사람에게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란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30이 다 되어가서야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 몇 번의 연애를 해보긴 했지만 미적지근하게 끝나기 마련이었는데 남편과는 연애 때부터 다른 남자들이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서로 모르고 살았는데도 왠지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 들고 막연하게 편안했죠. 동갑이어서 그런지 서로 말도 더 잘 통하는 것 같고 그랬어요. 남편과의 연애는 정말 재미있는 추억들로 한가득이에요. 그런 남편과의 만남은 결혼 생각이 없던 제게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해주었어요. 저희의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지금의 시어머니를 처음 뵈러 갔었어요. 어머님은 단아하게 머리를 넘기고 계셨는데 피부도 정말 매끈하시고 너무 고우시더라고요. 고운 피부결만큼이나 심성도 좋은 분이셨는데 처음 보는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싶으면 부모님을 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의 부드럽고 모나지 않은 심성은 어머님한테서 물려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의 어머니를 한번 만나 뵙고 나서 결혼에 대한 확신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누나가 2명 있었는데 연애하면서 한 번도 누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동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제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다면서 가정사를 털어놓더라고요. 자기한테 누나가 있는 줄은 몰랐어.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 누나분들도 한번 만나 뵙고 싶어. 어머니를 만나 뵈니까 누나분들은 또 얼마나 좋은 분들일지 기대된다. 그래, 우리 결혼 전에는 어차피 한번 만나야 할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아직 말하지 못했던 게 있는데, 당신이랑 이제 결혼을 약속한 사이니까 말해야 할 것 같아. 누나들이랑 내가 이복남매야. 아버지가 첫 번째 결혼을 하셔서 누나들을 낳으셨고, 첫 번째 어머니랑 사별하신 후에 지금 우리 엄마를 만나신 거거든. 나는 당신이 만난 엄마가 낳아주신 거야. 근데 누나들은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어서 그런지 한평생 엄마한테 정을 안 주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나랑도 사이가 그다지 좋지는 못해. 정말? 자기한테 그런 속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네. 어차피 결혼 전에 누나들이랑 자기랑 한번 만나긴 해야 하는데 괜히 걱정되더라고. 혹시라도 자기한테 모난 소리 할까 봐서. 둘 다 보통 성격들이 아니거든. 정말 만에 하나 누나들이 모진 소리를 한다고 해도 절대 그거 진심 아닐 테고 어차피 우리 만날 일이 많지는 않으니까 흘려들어줬으면 좋겠어. 아,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자기야. 남자친구였던 그의 이야기는 조금 놀라웠어요. 이복 형제나 이복 남매 같은 건 드라마 속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제 옆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결혼 전에 저한텐 솔직하게 말해준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숨기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숨길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게 만나본 누나들은 생각했던 것처럼 저를 무섭게 대하시지는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그다지 살갑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형식적인 질문들을 하셨죠. 그렇게 얼마 후 저희는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답니다. 남편과 저 둘 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시댁에 들어가서 함께 지내기로 하였어요. 저희만의 신혼집을 꾸리려고 생각했었는데 몇 년간 돈을 좀 더 모으자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어머님은 오히려 신혼인데 둘이서 재미나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셨었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신우들이 보통이 아니라서 일부러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 전세 자금을 모을 때까지만 당분간은 시댁에서 지내기로 하였죠. 다른 것보다도 신우들이랑 같이 지내야 하는 게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함께 맞이한 첫 명절이기도 하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희 두 명의 신우들 중 작은 형님은 최근에 이혼을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큰 형님은 그 나이가 되도록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야 했어요. 요리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터라 뭐 하나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머님이 옆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알려주시는데 손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으니 버벅거리기 일쑤였고요. 제가 잘하지는 못해도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니까 어머님은 제게 저쪽 가서 쉬엄쉬엄 하라고 하면서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 신우들은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내내 어머님한테 명령조로 말을 하면서 잔소리만 늘어놓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니까 전이 맛이 없지. 봐봐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여튼 말귀를 못 알아쳐먹어. 이 짓을 몇 년을 하는데 여죽 저러는 거야? 밥 먹고 하는 일이 뭐가 있는 건지? 됐어, 언니. 그만둬. 한두 번 말해서 알아듣는 양반이야. 언니 속만 터지지. 니들 며느리 있는 데서 그렇게까지 하지 말어. 그럴 거면 둘 다 방 안에 들어가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 거를 어디서 명령질이야? 아무리 낳아준 엄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려서부터 키워준 엄마인데 엄마한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너무 놀랐어요. 낳아준 정보다 키워준 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신우들한테는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새벽부터 내내 장바다가 쉬지도 않고 일하는 엄마한테 할 만한 소리는 아니잖아요. 시어머님과 저는 내내 전 부치고 요리하고 한시도 바쁜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내내 자기들 손톱에 서로 매니큐어를 발라주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 중간에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올케, 내가 지금 매니큐어가 다 안 말라서 그러는데 오렌지 주스 좀 한 잔 갖고 와봐. 올케. 그리고 올 때 저 선반에 있는 리모컨도 가져와봐. 그래. 온 김에 채널 좀 돌려줘. 어머님 따라서 음식 만들랴, 신우들이 잔심부름 시키는 것을 하랴 아주 몸이 세 개여도 모자라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님과 둘이서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어머님한테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쟤네들이 상처가 많은 애들이라 그래. 원래 심성이 저렇게 고약한 애들은 아닌데 저런다. 내가 새엄마라고 나한테 평생 저렇게 곁을 안 내어줘. 어릴 적부터 저랬어. 한 10년 전인가? 그때 내가 자기 집 재산을 다 털어가려고 이 집에 들어왔다면서
모함을 하더라고. 나는 정말 재산 그런 거는 관심도 없이 오로지 애들 아빠가 심성이 착해서 그거 하나 보고 결혼한 건데 말이야. 그러더니 나를 집에서 내쫓은 적도 있다니까. 내가 너한테 할 소리는 아니다만 그래도 나도 가슴 속에 쌓인 게 많아서 한풀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네? 정말요? 아니, 어떻게 해야 딸이 엄마를 집에서 내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크셨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애들 아빠를 어떻게 구슬린 건지. 애들 아빠한테 나를 모함해서 하는 말을 해서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 네 시아버지가 사람은 착한데 딸들이 아픈 손가락이라 그래서 그런지 딸들이라는 유난히 예민하게 굴거든. 쟤네들이 자기 아빠한테 무슨 일만 있으면 쪼르르 거리고 고자질하는데 그럼 나만 야단맞기 일쑤였어. 그리고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내가 저것들을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품어주겠나 싶어서 그냥 지금까지 이러고 살고 있어. 그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고 아무 생각도 안 들어. 아가, 내 얘기 너무 가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너도 흘려들어라. 어디서 말할 수가 없어서 너한테라도 내가 한풀이를 한번 한 거니까. 어머님,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기대세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어머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아무리 새엄마가 싫다고 하지만 어쩜 저렇게까지 모함을 하고 심지어 집에서 내쫓을 수가 있는 거냐고요. 그리고 보통 자매가 있으면 하나는 타이르는 역할을 하기 마련인데 이 집 자매들은 그런 것도 없었죠. 어머님도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셨겠구나 싶었어요. 폭풍 같았던 명절은 그렇게 어찌저찌 잘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저에겐 너무나도 축복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아이는 조금 천천히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서둘러서 찾아와 주었더라고요. 임신 소식을 시부모님께 전하니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신우들의 생각을 조금 달랐나 봅니다. 자기 아빠가 두 번째 부인이랑 낳은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기니 그게 그렇게 못마땅했나 봐요. 다른 식구들은 임신했으니 안정기까지는 몸조심하라고 저를 걱정해주고 있는데 신우들은 오히려 저를 더 부려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었죠. 어머님을 죽어라 괴롭히던 신우들의 핍박은 이제 저한테까지 번지게 된 거였어요. 옳게 아기 가진 게 대단한 일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자기 할 일을 그렇게 소홀하게 해서 되겠어? 내가 라면에 계란 넣지 말라고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 처먹는 거야? 옳게 계란은 내 라면이었는데 그건 못 외웠던 거야? 아유, 답답해. 어디서 꼭 지 같은 마누라를 데리고 와서? 너는 꼭 말을 두 번 하게 해야 하더라?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입덧 때문에 음식 냄새 맡는 것도 좀 버거워서 깜빡했어요. 다시 끓여올까요? 아우, 옳게 다 먹어. 나는 계란 푼 거 입에도 안 되는데. 제가 임신하고 나서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회사를 그만두었거든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이제 저한테 자기들 수발을 들게 시키는 거예요. 가뜩이나 음식 냄새를 맡으면 속이 뒤집어지는데 자기 손으로 라면 하나를 끓여 먹는 법이 없었어요. 너무 곤욕스러웠죠. 그것뿐이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머리가 그런 식으로 나쁘니까 몸이 고생을 한다는 둥, 네 애미가 이딴 식으로 가르쳤냐는 둥의 소리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인격 모독적인 말들을 서슴지 않고 뱉어내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도 어쩌지를 못하는 겁니다.
남편 또한 신우들의 핍박을 오랜 시간 받아온 사람이어서 그런지 신우들한테 기가 눌려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남편에게 답답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얼마나 당한 게 많으면 저럴까 싶어 안쓰러운 마음마저 들더라고요. 그나마 어머님이 중간에서 방패막 역할을 몇 번 해주시긴 하셨지만 거의 아무런 효력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큰형님이 저에게 밤에 잠을 잘 못 자겠다고 하면서 어떤 산에서 팔고 있는 편백나무 베개를 구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시집간 친구한테 들었는데 거기서 파는 그 베개가 불면증에는 직방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 직접 가야지만 살 수 있어서 그런데 올케가 좀 사다 줄래? 사람이 잠을 자고 살아야 하는데 영 힘들어서 꼭 올케가 다녀와 줬으면 좋겠어. 네 남편한테는 부탁하지 말고. 형님, 거기 그 산까지 가야 하나요? 제가 요즘 발목이랑 다리가 많이 부어서 산에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지금 임신했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아니, 손윗 사람이 시키면 군말 없이 해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건데? 그럼 거기를 내가 직접 가리? 아니에요, 형님. 제가 다녀올게요. 큰형님이 말한 그 산은 워낙 험준하기로 유명한 곳인데 알아보니 편백나무 베개를 팔고 있는 곳은 산 정상까지 가야 있더라고요. 뭐 때문인지 남편한테는 부탁하지 말고 꼭 제가 다녀오라고 하는 통에 결국 임신한 몸으로 산까지 가게 생긴 거죠. 못하겠다고 하면 또 할 소리 못할 소리 구분하지 못하고 막말을 뱉어내면서 집이 뒤집어질 게 뻔했기에 군말 없이 구해오겠다고 했어요. 그때가 지금처럼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한여름이었는데 올라가는 길 내내 얼마나 덥고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지금처럼 산길도 올라가기 편하게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서 몇 번을 넘어질 뻔했어요. 힘들게 정상까지 올라가서 편백나무 베개를 파는 상점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상점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어쩌나? 오늘 만들어 놓은 거 다 팔려서 없는데. 근데 손님 임신하신 거예요? 그 몸을 하고 어떻게 이 날씨에 산을 탈 생각을 하셨어요? 남편한테 부탁을 좀 해보지 그러셨어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요. 그럼 오늘은 베개를 절대 구하지 못하는 건가요? 어떻게 올라간 산인데 구하던 물건이 없는 겁니다.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니 큰형님은 평소랑 다르게 버선발로 저를 마중 나온 거예요. 올케 왔어? 근데 왜 빈손이야? 설마 못 구한 거야? 저 형님, 그게 그 상점에 갔는데 오늘 준비해놓은 물량이 전부 팔려서 아예 없더라고요. 올케, 지금 산 타기 싫어서 안 갔다 온 거 아니야? 분명 오늘 물건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빈손일 수가 있어? 어딜 봐도 거짓말 하는 거잖아. 어디서 팽팽 놀다가 지금 들어와서 없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형님, 절대 아니에요. 저 지금 몇 번을 넘어질 뻔하면서 다녀왔어요. 다 팔리고 없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울 뻔했다고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랬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잠 못 잔다고 하니까 옳다구나 하고 속으로 좋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지금 못 구한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 전 정말 억울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 산 정상까지 가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다니요. 남편과 시어머니 둘 다 아직은 퇴근 전이라 집에는 저를 감싸줄 사람이 하나가 없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그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어요. 남편이 돌아와서 오늘 있던 이야기를 해주니 남편도 화가 났는지 머리에서 김이 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당장 신우의 방에 들어가서 한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걸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리 사이로 뜨거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너무 고단한 와중에 뭐지 싶어서 다리를 보니 글쎄 하혈을 하는 거예요. 어찌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남편과 어머님과 황급하게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산모분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어떻게 이 몸으로 산에 다녀올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위험한 고비는 넘겼는데 당분간은 경과를 지켜보셔야 해요. 유산 안 된 게 기적적일 만큼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안정 취하세요. 아가, 너 밥 먹는 내내 기운이 하나도 없더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너는 그걸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고 이 정신머리 없는 것들, 내가 이것들을 그냥. 그리고 너는 네 처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남편은 옆에서 그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서 내내 어머님은 화가 잔뜩 나 있으셨고 저는 그런 어머님께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달랠 뿐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어머님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시고 신우들에게 한 소리를 하셨어요. 네가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임신한 올케한테 그걸 사오라고 시킬 수가 있어? 차라리 나한테 시키지. 그 산이 또 보통 산이냐? 어쩜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나이가 들면 사람이 좀 변하기도 해야지. 어떻게 한평생을 그래? 근데 이 아줌마가 지금 미쳤어? 어디서 큰 소리야? 얘가 내 며느리지 니들 며느리냐? 아무리 사람이 속이 없어도 그렇지. 홀몸도 아닌 애한테 이런 걸 시키는 사람이 어딨어. 너 말 나온 김에 이유나 좀 들어보자. 무슨 생각으로 애한테 그걸 시킨 거야? 뭐? 이봐 아줌마, 귀가 있으면 잘 들어. 내가 지금 불면증 때문에 몇 달을 고생하고 있는 줄 알아? 시집간 친구한테 들었는데 임신한 여자가 산에 전기를 받아서 그 베개를 전해주면 효과가 아주 기가 막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랬다 왜? 그리고 손이 사람이 시키면 원래 내내 하는 게 아래 것들 아니야? 어디서 나한테 큰 소리야? 큰형님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임신한 제가 사내 전기를 받아서 어쩌고 하는데 아니 듣도 보도 못한 미신을 진짜인 양 믿는 게 너무 신기할 지경이었어요. 어쩐지 그래서 저한테 꼭 직접 다녀오라고 한 거였더라고요. 순 돌팔이 같은 그런 말을 듣는데 너무 황당해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누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니까짓 게 어디서 끼어들어? 화가 난 남편이 한마디 거들자 둘째 신우까지 합세해서 싸움이 번져가고 있었어요. 정말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해 죽겠더라고요. 너는 네가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 오늘 까딱했다가는 뱃속의 애기 목숨까지 위험해질 뻔했어. 만에 하나 우리 손주 잘못됐으면 너 지금 살인자 될 뻔했다고. 뭐? 이 아줌마가 뚫린 입이라고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줌마, 또 쫓겨나고 싶어서 환장했지? 어디 아버지한테 일러봐.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 그만두래. 오밤중에 이게 뭐 하는 짓들인데? 당신은 왜 애들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건데? 아버님, 그게 아니라 어머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아버님, 다 제 잘못이에요. 죄송해요. 싸우는 소리가 커지니 방에 있던 아버님까지 나와서 한 소리를 하셨어요.
두 딸들한테 큰 소리를 치니 되려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시려는 거예요. 어머님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말이죠. 아버님은 이미 연로하셔서 기력도 없으신데 딸들이라는 저렇게 꼭 나서셨어요. 제가 어머님을 감싸드리니 두 신우는 저희를 흘겨보시면서 둘이 붙어먹어서 아주 지랄났다고 하고는 화가 날 대로 난 채로 방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정말 다사다난한 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일단락이 되어서 나름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유산의 위기는 무사히 잘 넘어갔어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어찌나 주의를 기울였나 몰라요. 병원에서는 조심조심만 한다면 괜찮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옆집에 살고 계신 아주머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특별히 전화를 하실 일이 없는 분이셔서 무슨 일인지 싶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이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놀란 가슴을 억누른 채 병원에 갔는데 어머님이 찬장에서 뭘 꺼내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생겨서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면서 크게 다치셨다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당분간 통원 치료를 잘 받으면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근데 웬일인지 신우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엄마가 다쳤다고 하니 걱정이 되었는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럴 땐 사람 노릇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이 예상을 전부 뛰어넘었어요. 아주 맨정신으로는 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죠. 치료며 수술이며 병원비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죽지 그랬어요? 뭐 한다고 꾸역꾸역 살아서 여러 사람 번거롭게 하는 거야? 아무튼 명줄도 길다니까. 아줌마, 설마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생각은 아니지? 어떻게 다치고 병원에서 막 돌아온 엄마한테 저렇게까지 모진 말을 할 수 있는지 의아했어요. 한평생을 절해놓고 얼마나 더 괴롭혀야 속이 시원할런지요. 그래도 자기 엄마인데 어쩜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버님은 옆에서 그런 말을 듣고도 기력이 하도 쇠해서 그런지 그저 가만히 있을 뿐이었죠. 지금껏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어머님의 인생은 얼마나 고달펐을까 하는 순간 먹먹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은 다행히도 몇 번 통원 치료를 하시고는 금세 괜찮아지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막달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막달이 다가올수록 첫 출산이라 많이 떨리더라고요. 며칠을 가진통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일이나 있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어요. 모진 일들을 견뎌내고도 건강하게 태어나준 우리 복덩이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의 모든 식구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딱 2명 빼고요. 아마 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자기 아빠의 관심이 아이 쪽으로만 쏠릴까봐 불안해하는 눈치였죠. 그치만 행복했던 순간은 짧았고 집에 이렇게 큰 경사가 생긴 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어둠의 그림자가 졌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평소 지병을 앓거나 하신 건 아니셨고 노안으로 떠나시게 된 거였죠. 가족들이 다들 큰 슬픔에 잠겼어요. 그래도 손주를 품에 한 번이라도 안아보고 떠나셨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버님이 급히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유산들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아버님한테는 2채의 집이 있었는데 그 다 하면 한 14억 정도의 돈이었거든요. 아이 근데 이 표독스러운 2명의 신우들이 그걸 홀랑 먹어버린 거예요. 장례식 치르면서 정신없는 틈을 타서 남겨진 유산들을 전부 자기들 앞으로 돌려놓고 그러고는 그 유산을 받자마자 그새 집을 팔아버린 겁니다. 아, 너무 황당했어요.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면서 신우들에게 가서 따졌어요. 해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누나들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아니, 아빠 돌아가시길 기다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집을 그렇게 홀라당 팔아넘길 수가 있어? 그럼 엄마는 당장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라는 건데?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던 집까지 넘겨버리면 어쩌자는 건데? 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 아줌마가 네 엄마지 우리 엄마냐? 효자랑 효부가 만났는데 니들이 알아서 잘하던지 말던지 해.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아니, 아버지 돈으로 이게 무슨 장난질이야. 당장 엄마 집 돌려드리고 내 몫으로 있는 건 돌려줘.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니깎게 못 참으면 뭘 어쩔 건데? 그리고 그 돈 이미 다 써버려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 정 가져가고 싶으면 내 배를 째서 가져가 보던가. 정말 아버님이 돌아가시길 기다리기라도 한 걸까요? 어쩜 저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표독스럽기 짝이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당장 어머님 집과 남편분의 유산을 돌려달라고 하니 완전 배째라는 식인 거예요. 당장 어머님은 살고 있던 집마저 빼앗겨버린 판국이니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남편도 이대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우리 몫의 재산을 가져오기 위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모조리 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일단은 지낼 곳이 필요하니 저희가 분가를 계약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했어요.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됐죠. 그래도 어머님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를 챙겨주시면서 아이도 함께 봐주시고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아이가 참 복덩이인 게 힘든 일을 겪은 저희에게 그래도 한 줄기 빛처럼 웃음을 안겨다 주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그 와중에도 많이 웃으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그 덕에 어머님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회복하신 듯 하였고, 저희는 진짜 모녀처럼 가깝게 지내게 되었어요. 어머님과 붙어서 지낸 시간은 길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는데, 저는 또다시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가, 실은 그때 머리 다쳐서 병원 갔던 건 말이다. 내가 넘어져서 다쳤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다른 속사정이 있었지. 네? 어머님, 이제 더 놀랄 것도 없어요. 도대체 그건 또 무슨 일이었던 건데요? 그게 말이다. 네 신우 둘이서 뭐가 또 그리 안 입고 왔는지 한참 입씨름을 하다가 지대분에 못 이겨서 나를 밀쳐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그리 됐던 거야. 세상에나, 형님들이 어머님을 밀친 거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바닥을 봤다고 생각한 순간 또 다른 바닥을 보여주네요. 근데 어머님은 왜 그렇게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사신 거예요? 정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그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네 시애비 앞으로 재산이 솔찬하게 되니까 이렇게라도 붙어 있어야지. 그 이가 죽고 나면 그 유산을 너희한테 나눠줄 수도 있어도 그랬던 게야. 나도 뭐 돈 바라고 이 집에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네가 새 식구로 들어오니 너랑 아들한테는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고. 근데 이제 그마저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으니 내 속이 아니야. 그나마 우리 손주 때문에 웃고는 있어도 속은 이미 새카맣게 다 타버렸어. 나도 너무 억울해 미치겠고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할 마음뿐이다. 정말 미안해, 아가. 어머님이 미안해하실 일이 전혀 아니에요. 어머님 그동안 마음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인간들이랑 마주치지 말고 지내세요. 제가 어머님 끝까지 책임지고 모실게요. 앞으로는 행복할 생각만 하셔요. 아유, 울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건 줄은 미처 몰랐어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데 그 눈물의 무게가 감히 상상조차 가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은 마음의 짐을 짊어지지 않고 사시길 바랄 뿐이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어머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셨는데 1년에 두어 번 정도 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오세요. 그날은 두어 번 있는 그날 중 하나였고 기도를 올리러 새벽부터 분주하게 절에 가셨어요. 어느새 밤이 되었고 어머님이 돌아오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시지를 않아서 전화를 드려봤는데 전화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괜스레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현관 밖을 어슬렁거리면서 언제 오시나 어둑어둑한 골목길을 바라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님인가 싶어서 잽싸게 전화를 받았는데 병원이라는 겁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어머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보호자가 빨리 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들쳐업고 황급하게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서 마주한 어머님의 상태는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한 상태이셨고 그 모습을 보니 손이 덜덜 떨리고 이 모든 상황들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옆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며 어안이 벙벙한 얼굴을 하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유감이다만 저희가 손 쓸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보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 꼭 만나 뵈어야 할 분들이 있으면 지금 연락을 하세요.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도 어머님이 며느리랑 아드님을 계속 찾으셨어요.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기도 올리러 가신다면서 즐거워하셨는데 피칠갑을 한 채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님을 보니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머님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신우들한테도 연락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도 키워준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은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나고 싶지는 않은 인연이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생사를 오가니 어렵게 전화를 했죠. 형님, 저예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어머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많이 위독하세요.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전화드려요. 그래도 임종은 지키셔야 할 것 같아서요. 뭐? 그 아줌마가 죽는 거랑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이 시간에 전화질이야? 우리 지금 강원도로 여행 다 잡아놔서 못 가. 그런 줄 알아. 형님들,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재산 홀랑 다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어머님이 지금 생사가 위태로운데도 어떻게 여행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얘 좀 봐. 지금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그렇게 말대꾸를 해? 그럼 그 아줌마 하나 때문에 아깝게 호텔 예약을 취소하니? 여기 돈이 얼마짜린데? 옳게 아주 우리랑 안 보고 살더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구나. 니들끼리 알아서 해. 어머님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호텔 예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임종을 지키러 올 수 없다고 하는 걸 보고는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그 인간들은 사람도 아니라면서 짐승 같은 것들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남편의 말이 100번 맞았어요. 저희는 어머님의 손을 꼭 붙잡고 제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적처럼 어머님은 정신을 잠깐 회복하셨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와 의식이 잠깐 돌아온 틈에
저희에게 유언 같은 말을 남기셨는데 어머님의 1분 1초도 허투루 보낼 수 없다는 생각에 당장 녹음기를 꺼내서 어머님의 말씀을 녹음했어요. 그리고 입을 여시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나를 차로 치고 간 사람들은 네 누나들이야. 그것들 절대 그냥 둬서는 안 돼. 너희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리고 내 반 장판 밑에 보면 통장이 하나 있는데 비밀번호가 1467번이야. 어머님은 그 짧은 말씀을 남기시고는 그대로 눈을 감으셨어요.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렇게나 생과사를 여러 번 오가셨던 것 같아요. 이 말을 전하지 못하셨다면 억울함에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의 장례식을 치러드렸어요. 어머님이 평소 좋아하시던 프리지아를 영정사진 아래 두고 가시는 길 모든 근심들은 다 버리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어머님이 남기신 말씀을 토대로 경찰서에 뺑소니 사건을 의뢰했어요. 그리고 조사 끝에 정말 유언처럼 두 신우들이 그런 짓을 벌인 게 맞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어요. CCTV에 명백한 증거들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 두 사람은 어머님이 매년 강원도 산골로 기도를 드리러 가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어머님의 뒤를 치려는 생각으로 차까지 렌트해 가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움직였던 겁니다. 그리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강원도로 휴가까지 갔던 거였죠. 왜 그렇게까지 악랄한 짓을 멈추지 않았는지 얼마 지나서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장판 밑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 잔고가 7억 정도 있는 겁니다. 이 돈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한테 따로 챙겨주신 돈이었는데 이 인간들이 이걸 또 어떻게 알아내고는 그 돈까지 몽땅 가로챌 생각으로 그런 끔찍한 짓을 벌인 거였죠. 어머님은 지금껏 그 돈의 존재를 일부러 숨기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마 입 밖으로 그걸 내뱉는 순간 그 돈마저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일 겁니다. 경찰 조사 끝에 나온 CCTV 속 증거들과 어머님의 유언을 녹음했던 것들이 법정에서 저희를 완전히 유리하게 만들어주었고 결국 두 악마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두 사람을 상대로 했던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를 하게 되어 그것들이 빼돌린 재산의 3분의 1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신우들은 저희에게 와서 두 손 두 발을 싹싹 빌면서 울며불며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아빠 유산으로 우리가 가져갔던 돈 전부 너희한테 줄게. 우리 돈 필요 없어. 제발 징역만 면하게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두 손 싹싹 빌게. 그리고 엄마 그렇게 해야 할 생각은 없었어.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데 사고였어, 사고. 아빠가 엄마한테 따로 남긴 돈이 있는 걸 어떻게 알게 되어가지고 언니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던 거야. 난 정말 그냥 옆에 타고 있기만 했어. 진짜야. 난 전 남편한테 맡겨놓은 애도 있는 애 엄마잖아. 응? 옳게도 애가 있는 엄마로 같은 맘이잖아. 뭐? 야, 너 지금 기껏 한다는 소리가 다 내 잘못이라고 하는 거야? 엄마 통장에 있는 돈까지 가로채서 여행 갈 계획 그렇게 짜놓고선 전부 나한테 온팡 뒤집어 쓰려고 그러는 거야? 옳게 얘는 결혼이라도 한번 해봤고 애라도 낳아봤다. 난 노처녀야, 노처녀. 그럼 내가 더 불쌍한 신세 아니겠어? 그럼 용서를 해도 날 용서해야지. 아니 언니, 사실 그렇잖아. 운전은 언니가 했지 나는 그냥 옆에 가만히 있기만 했잖아.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 얘 지금 뭐라는 거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가 먼저 그 돈 알게 돼서
나한테 우리가 가로채자고 했잖아. 인연이 어디서 말을 바꿔? 둘 다 시끄러워. 웃기지도 않는 소리 작작해. 지금 뭐 하자는 건데? 그런다고 죽은 엄마가 살아 돌아와? 다들 아직도 정신 제대로 못 차렸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둘 다 법대로 해. 아니야. 내가 미쳐섰나 봐. 정말 미안해. 응? 제발 우리 한 번만 살려줘.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둘이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자기는 잘못 없고 상대방 때문에 나는 억지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헛소리인 거예요. 궁지에 몰리니 나라도 살자 하는 생각으로 서로를 사지로 내몰려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잘못했다고 하는 그 말들, 그 안에는 진심은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신우들은 그렇게 가차없이 징역을 살게 되었죠. 돈에 눈이 멀고 그렇게 이기적이기만 하던 두 사람은 결국 이렇게 철창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 한참 시간이 흐르고 출소를 한 두 사람은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유산을 몽땅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멋모르고 투자한 돈에서 대박이 날 수 있었겠나요? 그 몇 억이나 하는 큰 돈을 한 줌째로 날려버렸답니다. 인생 한 방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짓을 했을 텐데 사는 게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하던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싶었어요. 분명 다시 재기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큰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다 날려버렸죠. 신우들이 징역을 살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배당받은 아버님의 유산과 어머님의 유산으로 반찬 가게를 열었는데 그게 완전히 금방 자리를 잡게 되면서 지금은 2호점까지 늘릴 수 있었어요. 좋은 일은 또 한 번에 몰아서 오는 건지 한참 전에 매매했던 아파트 가격이 2배는 넘게 뛰어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가득 받고 있답니다. 하는 일이 잘 되어가니 남편이랑도 더 사이가 각별해지고 요즘 같으면 정말 살맛 나는 것 같아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지만 한순간에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되었죠. 저희 가게가 잘 되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두 신우들은 양심도 없이 저희에게 슬그머니 빌붙을 생각으로 발을 디미는 거예요. 하루는 가게까지 찾아와서 이러더라고요. 올케, 잘 지냈어? 올케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우리 조카도 벌써 많이 컸네. 어쩜 애기 때도 그렇게 예쁘더니 올케 닮아서 여전히 너무 예쁘네. 요즘 여기 반찬이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벌써 품종도 여러 개이던데 일손이 부족하지는 않아? 올케 손도 덜어줄 겸해서 우리가 2호점 맡아서 한번 운영해 보라고 하는데 어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지금 장난하세요?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와서 들어놓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빨간 줄 있는 사람을 절대 안 써요. 거기에 사람 없앤 파렴치한은 더더욱 안 쓰고요. 당장 제 가게에서 꺼지세요.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 두 인간들을 제 가게 바깥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굵은 소금을 가게 문 밖에 팍팍 뿌려댔죠.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밀어요. 자기들이 한 짓을 생각하지 못하는 뻔뻔함에 다시 한번 치를 떨었네요. 그 이후 그 인간들은 지방의 어느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것들이라 오래 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전전긍긍했다는 것 같아요. 또 징역을 살았던 사람들이라 어디 취업하기도 쉽지도 않을 거고요. 저희 부부는 2호점까지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제 지방의 분점을 내기 위해 알아보고 있어요. 세상살이 참 엎치락 뒤치락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또 볕들 날이 오기도 하네요. 떵떵거리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줄 알았던 신우들은 빨간 줄이 꼬리표처럼 평생을 따라다니게 되었고
또 계속 어렵게 살 줄 알았던 제가 대표님 소리를 들으면서 살 거라고 누가 알았겠나요? 이렇듯 인생이라는 게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더라고요.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것들이 모두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더 헛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것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더 베풀고 싶은 마음에서 반년 전부터 독거노인분들을 위해서 반찬 무상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신우들처럼 자기 입속만 챙기면서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길고 무더운 여름날 제 인생 이야기를 잠시나마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